이 나차예프가 혁명가를 위한 교리 문답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일부를 한번 보시면 정말 도끼가 올라서 사회를 피바다로 빠개버리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혁명가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에게는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 연애도 없고 감정도 없고 유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다. 그의 존재 전체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열정에 함몰되어 있다. 이 목적, 생각, 열정은 바로 혁명이다. 그는 마음과 영혼으로 그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사회 질서와의 연관을 단절시켰으며 모든 문명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법률, 바른 행실, 관습, 도덕률 전체와 결별했다. 그는 세상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았다. 그가 세상 속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상을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그가 세상을 사는 이유다. 이게 나차예프예요. 당시에는 러시아 공산당이 없을 때인데 이 멘탈이 바로 러시아 볼셰비즘, 막스 레니니즘 멘탈입니다. 무시무시한 멘탈이에요. 세상에 대한 원한, 삶에 대한 원한, 진실에 대한 원한, 과거에 대한 원한, 그게 쫄고 쫄아서 만들어진 피바다 염원, 피바다 신앙이에요. 이게 급진 혁명운동가의 기본 멘탈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땅에 과연 나차예프가 살고 있을까? 저는 이 땅에서는요. 우남 이승만이 나라를 워낙 잘 만들어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의 궤도를 잘 진입시켜 나갔고 이제 간첩도 웰빙이 된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두 개 들어드릴게요. 2010년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적폐, 반동에 해당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입니다.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지었고요. 이 소설은 나중에 미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너의 공화국이 너를 부른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장기적으로 침투해 있어 잠복해가지고 멀쩡한 직장 생활을 하는 자에게 평양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지는데 이 간첩의 관점에서 보면 제발 그런 오다가 안 떨어져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일상생활이 유지되기를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리가. 오늘도 무사히. 전 그래서요. 택시 탈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그 문구 보면 웃음이 씩 나와요. 저게 간첩이 아침에 일어나서 되뇌거나 하는 말일 텐데. 오늘은 명령 안 떨어지기를.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너무들 다 잘 살고 너무 웰빙이 됐고 너무 권력을 누리고 영향력을 누린 지가 오래돼 갖고. 마찬가지로 2012년에 이 역시 지극히 적폐스럽고 지극히 반동스러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간첩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민호 감독이 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침투해서 잠복해가지고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거기서 나름 중상층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근데 오다가 떨어져서 아주 어디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라는 오다가 떨어져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총격전을 벌이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아마 요새 같은 때 이런 영화 만들겠다고 기획서를 영화 기획사에 감독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어넣는다면 당장 그 업계에서 매장될 겁니다. 이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2015년에 있었던 주한미 대사 러퍼트 습격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때 러퍼트를 식칼로 멱을 따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은 아마 그때 나이로 60대 후반에 해당했던 전라도 쪽 호남 쪽 광주 운동권에 그래도 족보가 있는 그 시니어 멤버에 속하는 김기종 씨였습니다. 젊은 애가 해야 되는데 젊은 애가 없는 거예요. 60대 후반 중늙으니까 그걸 식칼 들고 튀어든 거예요. 그럼 그 옆에서 유인물을 들고서 뿌리겠다고 옆에 서 있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정선이라고 아마 그때 나이로 7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노정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이랑 관련된 일 한 적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연 아닌 더러운 인연이 있습니다. 이 노정선은요, 희한한 인간이에요. 이른바 통일신학이라는 걸 주장한 인간인데 이 통일신학이 제 눈에는 김일성 영생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짬뽕을 한 김일성을 말하자면 새끼 메시아쯤으로 만든 그런 신학체계예요. 그걸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찐따 같은 학교 나왔냐? 아닙니다. 하버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예일 다녔고요. 마지막에 유니온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인생이 다 저는 중퇴예요. 전부 롤러코스터를 사서 하다가 말고 서울대도 다니다 말고 뭐 또 하다가 뭐 집안이 망가져가지고 사업도 하다가 빵꾸 나고 뭐 전부 전 중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도 쪽팔려가지고 중퇴했다고 얘기 안 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일을 6개월 다녔습니다. 예일대학을. 예일대학 6개월 다니다가 거기 너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카데미아에선 제가 빈 못 볼 것 같다. 차라리 이왕 하던 거 계속해서 혁명운동 하겠다. 차라리 돌아가서 전두환 아주 개 박살 내겠다고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방과단체 운동을 2번이나 더 했습니다. 예일 다닐 때 제가 이제 워낙에 좀 이제 그때도 뭐 지 맘대로 막 개기고 사는 놈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트럭을 큰 걸 잘 몰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7톤이나 11톤 카고 정도의 큰 길이의 트럭을 몰고 그 뒤에 또 한 20피트, 24피트짜리니까 7.2m짜리 정도 되는 막 트레일러 붙이고 몰고 그래요. 그 예일을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선배가 와서 같이 뭐 예일 다니는 이제 저보다 나이 좀 있으니까 선배라고 불러드릴게요. 와서 저기 신학대학 쪽에 나이 들은 양반 하나 있는데 지금 저 뉴욕시 그 한인 쪽에 뭐 퀸슨가 어디 뭐 플러싱인가 거기로 지금 이사를 가는데 그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트럭 몰 사람이 없다고. 아시다시피 미국서는 이제 돈이 있으면은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만 돈이 없으면은 유홀이라고 이제 트럭을 렌탈을 해서 그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지가 가서 짐 내리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유홀이라는 트럭 회사의 지점에다가 트럭 반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유홀 트럭을 몰아달라는 거예요. 트럭을 몰라고 보니까 짐이 많아.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그때 트레일러도 붙였던 것 같아요. 한 7.2m짜리, 24피트짜리. 트레일러도 뒤에 하나 딱 붙이고 트럭 자체도 한 7톤 되니까 이게 뭐 앞뒤로 무지하게 긴 거예요. 한 15, 16m 나오는 긴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몰면은 아시지만 트레일러 붙이면은 이제 만약에 백을 할 때 트럭 공무니가 왼쪽 가면 트레일러 공무니는 오른쪽 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백 안 하는 게끔 차를 파킹했다 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이건 좌회전이건 할 때 이제 특히 우회전 할 때 넓게 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좁게 돌면 이제 그 트레일러 쪽이 걸리죠. 뒤에 바퀴가 이제 인도 타고 넘어가면서 이제 전신 때려박고 사람 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몰고 제가 지금 같으면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한다는데 제가 예일이니까 그게 커넥티컷 뉴헤븐이잖아요.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플러싱을 가야 되니까 맨하탄을 가로지르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고 맨하탄 일방도로를 막 가로지르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왜 기억하냐. 그때 예일대 신학대 다닌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분밖에 없어요, 한국인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노 씨였어. 나중에 보니까 노정선이라고 예일대 신학대를 다녔다고 그게 나와서 그때 이 사람이구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트럭을 몰고 뉴헤븐에서 커네티컷 뉴헤븐에서 뉴욕 맨하탄을 관통해서 플러싱인지 어딘지 뭐 퀸스인지 어디 한인타운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때 돈으로 한 $30라도 줘야지. 그냥 샷다마우스 한 것 같아. 저한테는. 제가 돈이 없는 그 당시에 돈이 없지 않았지만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지켜야 될 도리가 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 양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이사장이 뭐 조선일보 방신가대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뭐 이사였을 땐가 이사장일 땐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니었을 때도 있고 아무튼 연세대학교 좀 이상해요. 그 운영진이.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연세대학교 원주분교 교목까지 했습니다. 교목. 통일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기 그 점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러퍼트 못 가겠다고 덤빈 현장에 유인물 들고 서 있는데 연세대에서도 사과문 낸 적 없고요. 이런 자를 저희가 교목을 했던 점을 사과합니다. 이 사람이 속한 교단에서도 사과문 낸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 팔이 김일성 영생교 부역자들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크게 반성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러퍼트 목을 따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70 거의 다 된 하버드 대학고 예일 다니고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공부했고 통일신학을 주창하셨다고 주장되는 왕년의 연세대 교목께서 거기서 유인물 피비린내나는 유인물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결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결기가 있다면 그건 자기들 족보에서도 잘 안 잡히는 로운울프로 있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 그냥 돌출적인 고립된 분자로. 족보에서 조직적 족보에서는 그게 잡히질 않는다고요. 쟤들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쟤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제가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나차F도 없고 간첩조차도 웰빙이고 정말 썩었고 권력에 취해 있고 영향력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는데 아니 그런 것들한테 짓밟혀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쪽팔린 거예요. 정말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고. 자, 자괴감을 근데 우리가 극복하겠답시고 상대방을 뭐 대단한 뭐라고 막 치장할 필요는 없다고요. 문제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돈을 불과 월 5,000원 뭐 10,000원 내는 그런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한 작게 모이면 4만, 많이 모이면 40만 모이면요. 저거 쓸어버려요. 그냥. 쓸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그걸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결국 내 탓이로다죠.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북이랑 쎄쎄쎄 손잡고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고 이제 통일의 큰 길을 그게 뭐 저게 김일성표 통일인지 김정은표 통일인지 문재인표 통일인지 그런 표들이 그런 브랜드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서 이제 주구장창 신나게 달리다가 턱 보니까 어이구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는 처지에 빠지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소리가 나오죠. 지금 정세현이라고요. 이게 친북학자들의 이 보스입니다. 이 사람이. 정세현이 통일부 장관도 했고 아무튼 그쪽에 아주 그냥 친북 성향의 북한학을 친북 성향으로 딱 고착시킨 아주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본세 없게 하시나. 나이 드신 분이. 볼턴은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통일부 장관실견하고 그 바닥에서 지적으로 거두로 하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이에요.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니 정세현 박사. 제가 언제 문재인 보고 걔 재수없게 생긴 인간이야. 재수없게 생긴 놈이야. 이런 말 했어요? 안 하잖아. 깍듯이 문재인 씨. 최소한 문재인. 거기까지고 그런 사람의 그 노선을 비판하지 그게 뭐 재수가 있다 없다 이런 종류의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멘탈이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이제 북한은 인디언이고 미국은 인디언을 학살한 기병대 장교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요. 우선 첫째, 인디언이 죽어간 99%의 이유는 인플루엔자 폐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인디언한테 굉장히 고귀한 야만인으로서의 그런 고귀한 측면이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고귀한 야만인으로서의 그런 기질만 있었다면 지금 미국 사회는 인디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화적 기풍이 있었다면.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배신 때리고 잔인하고 그다음에 술도 좋아하고 먹어보니까 좋거든. 도박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인간적 약점들, 문화적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를 쭉 밀려버린 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배적 마이너리티가 못 되고 그냥 레저베이션 안에서 사는 마이너리티처럼 밀려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게. 그 세상에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는 거예요. 문명과 문명이 부닥친 건데 거기에 선악을 따지기에 앞서서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착한 인디언을 학살한 기병대 장교 같은 놈들, 그 착한 인디언에 해당하는 건 북한이고 그 학살자들은 미국이로다. 뭐 이런 식의 그 어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노인네가 말을 하니까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왜 저렇게 멘붕 발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연 멘붕 때문에만 저 말을 했을까? 어쩌면 반미투쟁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반미투쟁 이제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제 정치에 다 뽀로났다. 서로 간에 이제 다 죄송합니다. 서로가 후다닥 깠다. 이제 들이박는 수밖에 없다. 뭐 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제가 더 들여다보니까 이 양반이 정세현 씨가 북한의 김영철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 그 사진을 제가 둘을 붙여봤어요. 김영철이가 맞박에 주름이 좀 더 가고 거기다가 저기 그 뿔테 안경 하나 씌워놓으면 그리고 머리털 앞에서 좀 더 뽑고 그러면 딱 저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나? 그러고 보면 우리 저의 존경하시는 문정인 씨 좀 황당한 소리 가끔 잘하죠. 이 양반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말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귀 있게 생겼지. 근데 별로 성질은 저보다 더 과격하고 좀 이렇게 퍽 하는 게 있다고 업계에 전해집니다. 아무튼 간에 좀 편하게 마음들 드시고 편한 인상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정리된 인상의 노인들로 잘 늙으셔서 생을 곱게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이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본격적 로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미투쟁 하게 생겼냐고요. 중국 미세먼지로 조졌어요. 아니 숨 쉴 때마다 짱깨 저 개땡땡들 저 씨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욕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반미투쟁 생각이 나겠냐고요. 중국 조지는 건 미국인데 그러면 친미 저기 지원 시위 나가야지 이 생각하지. 숨 쉴 때마다 소리 막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한국인들이요 이게 간사할 정도로 촉이 빨라요. 그리고 그 빠른 촉에 자기들끼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돼요. 제가 그래서 한국인들의 기질을 초전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냄비 근성인데 이게 저는 냄비도 이젠 초월했다. 사실은 저 고백할게요. 냄비 근성이란 말 만든 게 접니다. 9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PC통신 시절에 그 비공개 게시판에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근성이란 말을. 근데 이 간사할 정도로 빠른 촉을 갖고 있다고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냄비 근성도 뛰어넘었고요. 벌써 2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냐. 초전도성이야. 슈퍼 컨덕티비티. 여기서 전기 뻑 들어오면 저기서 아무 저항 없이 저기서 같은 전력으로 전기가 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벌써 이렇게 하노이에서 판 깨지고 볼턴 강경 발언 나오고 폼페이오 강경 발언 나오고 미국이 최대 압박 버전 2.0 가고 이러면은 이제 미국이 미중 전쟁 끝까지 가는 거고 북한은 이제 붕괴되겠구나.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게 스스로 주저앉든지 내파든지 시스템이 김정은이 잡아 죽이는 그런 과정이든지 아니면 미국이 생짜배기로 침공하든지 아무튼 북한 붕괴로 가기 십상이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쫙 순식간에 공유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미투쟁 나서겠냐고. 안 나서요. 이제.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행여 우리 정세현 씨 그런 발언에 의해서 가열찬 반미투쟁에 나설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겠지만 행여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차제 깨끗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박원순은 이제 박원순 그런 거 아니야. 말 공둥이에 앉은 파리가 돼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말 그 근사한 말에 기름이 반짝반짝 그러는 섹시하고 튼실한 공둥이에 앉은 파리가 돼서 중국과 함께 만리를 가자. 이게 박원순 씨의 말인데 그 조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파리가 할일 없다고 말 공둥이에 앉아요. 거기 똥이 묻었으니까 앉는 거예요. 똥이. 그럼 뭐 중간에 하나 더 넣어야지. 말 공둥이 위에 있는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 그렇게 한국을 비유한 거예요. 문재인은 북경대인가 어딘가 연설할 때 중국은 태산이고 우린 그 앞에 있는 동산입니다. 이런 취지의 연설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친중 뭐 친북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나가면 반미투쟁 되는데 천만에요. 반미투쟁 못 가요. 지금 얼마나 살벌한지 보세요. 자, 60시간 뭐 넘어서 내려왔다가 60시간 넘어서 올라갔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요번에 CPEC에서 고든창이 제가 참여했던 그 코리아 세션에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거든. 청중이. 자기가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북한을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사실상에. 속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 과정에서 뭐 이게 이제 이 그 북한 지역이 서방 지역으로 인플루언스로 결국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 영향권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든창이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고든창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체제 차원의 정치 철학적 비판이나 지정학적 차원의 한반도가 중국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에 관해서는 말을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조심시켜요. 특히 그 자리라서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CPEC이라는 게 미국 보수 연맹이 주최하는 행사고 미국 보수 연맹이 미국의 보수주의 시민 진영하고 미국 공화당 사이의 전면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와서 연설하고 트럼프가 2시간 연설했잖아요. 베트남 오자마자 현지 시간 3월 2일 날. 펜스도 3월 1일 날 현지 시간 금요일 날 오전에 와서 1시간 연설했거든요. 그 CPEC 그 행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미국의 제도권 정치, 미국 공화당 정치랑 거기랑 직결되어 있는 자리니까 이게 고든창 같은 사람들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말의 수위와 말의 언어의 방식을 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저한테도 좀 마이크가 좀 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전 그 점에 대해서 100% 인정합니다. 100% 이해하고. 그러셔야 돼, 그 자리에는. 근데 또 그 자리에 저같이 기회만 조금만 열어주면 대가리 확 내밀고서 이거는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관한 한미 공동투쟁입니다 하고 이제 그 입 바르고 이제 강성의 정치 철학적 발언을 꼭 구멍에 대고 짓는 놈도 있어야 돼요.